부흥몽 5편. 천자가 환자를 보내어 상서를 부르자 환자가 정사도의 집에 가 물으니 상서가 오지 않았다. 환자가 급히 찾으니 상서가 바야흐로 정십삼을 데리고 장안 술집에 가 술에 흠뻑 취하였다. 환자가 급히 명패로 부르니 상서가 취중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창기에게 붙들려 조복을 입고 겨우 들어가 입조하자 황제가 크게 기뻐하여 자리를 주시고 이어 백대 제와의 칠한웅만과 만고의 문장명필을 의논할 때 상서가 고금의 제왕을 역력히 의논하고 문장을 차례로 헤아리니 황제가 크게 기뻐하여 말하였다. 내 이태백을 보지 못하여 한이었는데 경을 얻었으니 어찌 이태백을 부러워하겠는가. 짐이 그라는 궁녀 연함은 명을 가려 여중서를 봉하였으니 경이 그 궁녀들에게 각각 글을 지어주면 그 재주를 보고자 한다. 하고 즉시 궁녀를 명하여 백옥으로 된 책상과 유리 벼루와 금으로 만든 두꺼비 모양의 연적을 앞에 놓게 하였다. 모든 궁녀들이 차례로 늘어서 꼭 좋은 화선지와 비단 수건이며 그림 그린 부채를 들고 다투어 그를 빌자 상서가 취흥이 일어나 좋은 붓을 한번 휘두르니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며 용과 뱀이 뒤트는 것 같았다. 순식간에 궁녀에게 다 지어주니 궁녀들이 그 글을 가지고 차례로 황제께 드리자 황제가 다 보시고 극히 아름답게 여겨 궁녀를 명하여 어주를 주라 하였다. 궁녀가 다투어 각각 술을 드리니 상서가 받는 듯 주는 듯 30여 잔을 마신 후에 몹시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 황제가 말하였다. 이 글 한 구절의 값을 논하면 천금과 같다. 옛글에 모과를 던지거든 구슬로 보답하라. 하였으니 너희는 무엇으로 문장을 써준 대가를 치르겠느냐. 모든 궁녀가 봉황을 새긴 금비녀도 빼고 흰 옷과 금으로 된 놀이개도 끄르며 옷가락지도 벗어 서로 다투어 상석에 던지니 잠깐만에 산같이 쌓였다. 황제가 웃으며 말하였다. 짐은 무엇으로 상을 내리면 좋겠는가 하고 환자를 시켜 쓰던 필먹과 벼루와 연적과 궁녀들이 드린 보화를 거두어 상서의 집에 드리라 하자 상서가 머리를 조아려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일어나 화원에 가니 춘혼이 내달아 옷을 벗기고 물어 말하였다. 누구의 집에 가셔서 이리 취하셨습니까? 말을 맺지 못하여 종이 필먹, 벼루, 연적과 봉황을 새긴 비녀, 가락지, 금 놀이개를 무수히 보여주었다. 상서가 춘혼에게 말하였다. 이 보화는 천자께서 출랑에게 상사하신 바라. 춘혼이 다시 듣고자 하였으나 상서는 벌써 잠이 들었다. 다음날 상서가 일어나 세수하는데 문 지키는 사람이 급히 고하였다. 월왕께서 오셨습니다. 상서가 크게 놀라 신을 벗고 내달아 맞아 윗자리를 내어주고 물어 말하였다. 전하께서 무슨 일로 누추한 곳에 행차하셨습니까? 월왕이 말하였다. 과인이 황제의 명을 받아왔소. 난양공주가 나이 자랐지만 부마를 정하지 못하였는데 황제께서 상사의 제독을 사랑하시어 혼인을 정고자 하십니다. 상서가 크게 놀라 말하였다. 소신이 무슨 제덕이 있습니까? 황제 폐하의 은혜가 이렇듯하오니 아랠 말씀이 없지만 정사도 여자와 혼인을 정하여 납폐를 한 지 3년이니 원컨대 대왕은 이 뜻을 황제께 아뢰어 주십시오. 월왕이 말하였다. 내 돌아가 아뢰겠지만 슬픕니다. 상서를 사랑하던 일이 허사가 되었군요. 상서가 말하였다. 혼인은 일륜대사이니 소신이 들어가 죄를 받겠습니다. 월왕이 즉시 하직하고 갔다. 상서가 들어가 사도를 보고 월왕의 말을 전하니 온 집안이 다 허둥지둥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처음에 황태후가 상서를 보고 크게 기뻐하여 말하였다. 이는 하늘이 정해준 난양의 배필이니 어찌 다른 의논이 있겠는가. 천자가 상서의 글과 글씨를 잊지 못하여 다시 보고자 하여 태감에게 명하여 즉시 거두어드리라 하였다. 궁녀들이 이미 그 글을 깊이 간수하였는데 한 궁녀는 상서가 글 쓴 부채를 들고 제 침실에 들어가 슬피 울었다. 이 궁녀의 성명은 진채봉이니 화엄당 진어사의 딸이다. 진어사가 죽은 후에 궁의 노비가 되었는데 천자가 보고 사랑하여 후궁을 봉하려 하자 황후가 그 제덕을 보고 자기 권리를 휘두를까 염려하여 말하였다. 진낭자의 재주와 행실이 좋기 후궁을 봉함직하지만 제 아비를 죽이고 그 딸을 가까이 함이 같이 아니한 듯합니다. 천자가 말하였다. 옳다. 하고 채봉을 불러 말하였다. 너를 황태후 궁에 보내어 난양공주를 모셔 힘써하게 한다. 하고 보내자 공주도 그 재주와 용모를 보시고 사랑하여 잠시도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하루는 황태후를 모시고 복례전에 가 양상서의 글을 얻으니 상서는 진실을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진실은 알아보고 자연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였다. 눈물을 머금고 남이 알까 두려워 부채만 들고 물러가 상서를 피하여 한 번 그를 읊으니 눈물이 일천줄이었다.
신랑이 옛일을 생각하여 상서의 글에 화답하여 그 부채에 썼는데 갑자기 태감이 급히 와 양상서의 글을 다 드리라 하신다. 하자 진씨가 크게 놀라 말하였다. 과연 다시 찾을 줄을 알지 못하고 그 글에 화답하여 그 부채에 썼는데 황상께서 보시면 반드시 죄가 중할 것이니 차라리 자결하겠습니다. 하자 태감이 말하였다. 황상이 인후하시니 반드시 죄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내 또 힘써 구원할 터이니 염려 말고 갑시다. 진씨가 마지 못하여 태감을 따라갔다. 태감이 모든 궁녀의 글을 차례로 드리자 황제가 글마다 보시다가 진씨의 부채에 쓴 글을 보시고 괴이히 여겨 물어 말하였다. 양상서의 글에 누가 화답하였느냐? 태감이 말하였다. 진씨의 말을 들어보니 황상이 다시 찾으실 줄을 모르고 외람되게 화답하여 썼습니다. 하고 죽으려 하기에 소신이 못 죽게 하여 데려왔습니다. 황제가 다시 진씨의 글을 보니 그 글은 다음과 같았다. 비단 부채 둥긋하여 달 같으니 누가 귀에서 부끄러워하던 만남이 생각나누나 처음 지척에서도 서로 알지 못할 바 문득 그대로 하여금 자세히 보게나 할 걸. 황제가 보고 말하였다. 진씨에게 반드시 사정이 있다. 어떤 사람을 보았기에 이 글이 이러한가. 그러나 재주가 아까우니 살려는 주겠다. 하고 태감을 명하여 진씨를 부르자 진씨가 들어가 섬돌 아래에 내려 머리를 두드리며 말하였다. 소첩이 죽을 죄를 지었사오니 원컨대 빨리 죽여주십시오. 상이 말하였다. 내 속이지 말고 바로 아래라. 어떤 사람과 사정이 있느냐. 진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황상께서 하문하시니 어찌 속이겠습니까. 첩의 집이 망하지 아니하였을 때 양상서가 과거를 보러 가다가 첩을 보고 양유사로 서로 화답하고 결친하기를 언약하였는데 이전에 복례전에서 글을 지을 때 첩은 상서를 알아보았지만 상서는 첩을 알지 못해서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우연히 화답하였으니 첩의 죄는 100번 죽어 마땅합니다. 상이 말하였다. 내가 양유사를 기억하겠느냐. 진씨 즉시 양유사를 써서 드리니 상이 보고 말하였다. 너의 죄가 중하나 내 재주가 기특하니 용서한다. 돌아가 난양을 정성으로 섬겨라. 하고 부채를 주었다. 이날 상이 황태후를 모셔 잔치를 하는데 월왕이 양상서의 집에서 돌아와 정사도의 집에 납폐한 말을 고하니 황태후가 크게 노하여 말하였다. 양상서가 조정 채모를 알 텐데 어찌 나라의 영을 거역하는가. 다음날 상이 양소유를 불러보고 말하였다. 짐이 한 누이 동생이 있는데 경이 아니면 가히 배필될 사람이 없어 월왕으로 하여금 경의 집에 보냈는데 경이 정사도의 집 말로써 사양한다 하니 생각지 못한 바이다. 옛부터 부마를 정하면 얻은 아내라도 소박하거늘 상서는 정가 여자에게 행례한 일이 없으니 정가 여자는 자연히 갈 곳이 있을 것인데 무슨 해가 되겠는가. 상서가 머리를 두드리며 말하였다. 소신은 먼 지방 사람으로 경성에 와 몸을 맡길 곳이 없어 정사도의 관대함을 입어 묵을 곳을 정하고 남례를 하여 장인과 사위의 의리를 맺고 부부의 뜻을 정하였지만 이제까지 혼례를 행치 못한 것은 국가에 맡은 일이 많아 모친을 모셔오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소신을 부마를 정하시면 여자는 죽기로 수절할 것이니 어찌 국정에 해롭지 아니하겠습니까. 상이 말하였다. 경에 딱하고 가엾은 형편은 그러하나 혼례를 행치 아니하였으니 정가 여자가 무슨 수절을 하며 또 황태후가 경의 제덕을 사랑하여 부마를 정고자 하시니 경은 과히 사양치 말라. 혼인은 대사이니 어찌 소소한 사정을 생각하겠는가. 짐과 바둑이나 두자. 하고 종일토록 바둑을 두다가 나오니 정사도가 상서를 보고 눈물을 한삼에 흘리며 말하였다. 오늘 황태후께서 전교하시어 양상서의 납체를 빨리 내어주라. 아니면 큰 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기에 납체를 화원에 내어 보냈으니 우리 집 앞 일이 걱정이다. 나는 겨우 부지하겠지만 늙은 처는 병이 되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 이런 사정이 있는가. 상서가 실색하여 말을 못하다가 한참 후에 말하였다. 제가 상소하여 다투면 조정에 공론이 없겠습니까? 사도가 말하였다. 상서가 이제 상소하면 반드시 무거운 죄를 얻으려니와 천자의 명령을 받은 후에 화원에 있기 미안하니 아무리 떠나기 서운하나 다른 데 거처를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상서가 대답하지 아니하고 화원으로 나가니 춘혼이 눈물을 흘리며 납체를 붙들고 말하였다. 소저의 명으로 와 상서를 모신 지 오래인데 호사다마하여 일이 되어 소저의 혼사는 다시 바랄 것이 없으니 첩도 아주 이별하렵니다. 상서가 말하였다. 내가 상소하여 힘써 다투겠지만 설사 허락하지 아니하신데도 출랑은 이미 내게 몸을 맡겼으니 어찌 나를 버리는가. 춘혼이 말하였다.
첩이 비록 민첩하지 못하나 엿을 종부의 뜻을 어이 모르겠습니까마는 첩이 어려서 소저와 죽고 살며 남고 모자란 것을 함께 하자고 맹세하였으니 오늘날 상서를 모시는 것도 소저의 명입니다. 소저가 평생토록 수저라면 첩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상서가 말하였다. 소저는 동서남북의 뜻대로 가겠지만 출랑이 소저를 쫓아 다른 사람을 섬기면 여자의 정절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춘훈이 말하였다. 상공은 우리 소저를 알지 못합니다. 소저가 정한 일이 있습니다. 부모 슬하에 있다가 100년이 지난 후에 터럭을 끊고 몸을 맑게 닦아 산문에 몸을 맡겨 일생을 지키고자 하시니 첩이 홀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상서께서 춘훈을 보고자 하시거든 납체를 소저의 방으로 보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주거 후세에서나 다시 뵙겠습니다. 바라건대 상공은 오랫동안 편안히 계십시오. 하고 문득들에 나려 재배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상서가 마음이 적막하여 길게 탄식만 하였다. 이날 상서가 상소하니 그 글은 다음과 같았다. 한림학사 겸 예부상서 양소유는 머리를 조아려 절하며 황제 폐하께 아뢰미다. 대개 인류는 왕정의 근본이요 혼인은 인륜의 대사여서 왕정을 잃으면 나라가 그릇되고 혼인을 삼가지 아니하면 가도가 망하니 어찌 혼인을 삼가 왕정을 구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소신이 바야흐로 정가 여자와 혼인을 정하여 납체하였는데 천만 뜻밖의 부모로 봉코자 하시어 황태후의 명으로 이미 받은 납체를 내어주라 하시니 이는 예로부터 듣지 못하던 바입니다. 원컨대 폐하는 왕정과 인륜을 살펴 정가와의 혼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상이 보시고 태후께 아뢰니 태후가 크게 화를 내어 양상서를 감옥에 가두라 하자 조정 백관이 다 다투어 간하였지만 듣지 아니하였다. 이때 토번이 바야흐로 중국을 얕보아 3만 병을 거느리고 와 변경 지방에 있는 군현을 노력하여 선봉이 이미 위교해 왔다. 상이 조정 대신을 불러 의논할 때 다 아뢰어 말하였다. 양상서가 전일에도 군병을 죄하지 아니하고 삼진을 정벌하였으니 지금도 양상서가 아니면 당할 사람이 없을까 합니다. 상이 말하였다. 옳다. 하시고 즉시 들어가 태우께 여쭈었다. 조정에는 양소유가 아니면 도적을 당할 사람이 없다 하오니 비록 죄가 있으나 국사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태후가 허락하자 즉시 사자를 보내어 양상서를 불러보고 물어 말하였다. 도적이 급하여 경이 아니면 제어치 못할 것이니 어찌하면 좋은가? 상서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신이 비록 재주가 없으나 수천 군사를 얻어 이 도적을 파하여 죽을 목숨을 구원하신 은덕을 만분지일이나 갚을까 합니다. 상이 크게 기뻐하여 즉시 대사마 대원수를 봉하고 3만 군을 주었다. 상서가 이날 황상께 하직하고 군병을 거느려 위교로 나가자 선봉장이 달려들어 좌연왕을 사로잡으니 적의 기세가 크게 꺾여 다 도망하거늘 쫓아가 3번 싸워 3번 이기고 머리 3만과 좋은 말 8천을 얻고 승첩을 천작게 보고하니 상이 크게 기뻐하여 칭찬에 마지 않았다. 상서가 또 군중에서 상소하였다. 도적을 비록 파하였으나 저들의 땅에 들어가 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상이 상소를 보시고 장이 여겨 병부상서 대원수 벼슬을 내리고 통천어대, 참마검, 백모항어를 주고 하북, 농서 지방의 병마를 다 조발하여 양상서를 도우라 하였다. 상서가 택일하여 길을 떠날 때 붉은 빛의 가끈이 엄숙하고 위의가 씩씩하였다. 수일 사이에 50여 성을 항복받고 적절산 아래에 군사를 머물게 하였는데 갑자기 찬바람이 일어나며 까치같이 안에 들어와 울고 가기에 상서가 말 위에서 점을 치니 흉한 것이 먼저 나타나고 뒤이어 좋은 일이 발생할 괴였다. 상서가 촛불을 밝히고 병서를 보는데 3경쯤 되어 촛불이 꺼지며 냉기가 사람을 놀라게 하였다. 문득 한 여자가 공중에서 내려와 상서의 앞에 서거늘 보니 손에 팔척의 비수를 들고 있는데 얼굴이 눈빛 같았다. 상서가 자객인 줄 알고 안색을 바꾸지 않은 채 물어 말하였다. 여자는 어떤 사람이기에 밤에 군중에 들어왔느냐? 대답하여 말하였다. 저는 토번국 참보의 명으로 상서의 머리를 베러 왔습니다. 상서가 웃으며 말하였다. 대장부가 어찌 죽기를 두려워하겠는가? 안색이 편안하자 그 여자가 칼을 땅에 던지고 머리를 들어 말하였다. 상서는 염려치 마십시오. 상서가 붙들어 일으키고 물어 말하였다. 그대가 나를 해치지 아니함은 어찌된 일인가? 여자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첩은 본디 양주 사람입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한 부사를 따라 검수를 배웠는데 첩의 성명은 심효연입니다. 진해월이와 김채홍이와 함께 배운 지 3년 만에 바람을 타고 번개를 쫓아 천리를 가게 되었습니다. 선생이 혹 원수를 갚거나
사나운 사람을 죽이고자 하면 항상 해월과 채움을 보내고 첩은 보내지 아니하여 첩이 이상히 여겨 물으니 선생이 말하였습니다. 어찌 내 재주가 부족하겠는가? 너는 인간 세상에 귀한 사람이다. 대당국 양상서의 배필이 될 것이니 어찌 사람을 살해하겠는가? 첩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검술을 배워 무엇하겠습니까? 선생이 말하였습니다. 양상서를 100만 군중에서 만나 연분을 맺을 것이다. 또 토번이 천하 자객을 모아들여 양상서를 죽이려 하니 내어서 나가 자객을 물리쳐 양상서를 구하나라. 하거늘 첩이 토번국에 와 모든 자객을 물리치고 왔으니 어찌 상궁을 해야겠습니까? 상서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말하였다. 낭자가 죽어가는 목숨을 구원하고 또 몸을 허락하니 이 은혜를 어찌 갚겠는가? 낭자와 함께 백년해로 하겠다. 하고 옥장에 들어가 동침하니 복파영 중에 월색이 뜰에 가득하고 옥문관 밖에 춘광이 향기로웠다. 기분 좋은 흥취를 어이 헤아리겠는가? 요연히 문득 하직하며 말하였다. 군중은 여자가 있을 곳이 아니니 돌아가겠습니다. 상서가 말하였다. 낭자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기특한 꾀를 가르쳐 도적을 파괴할 것이거늘 어찌 나를 버리고 급히 가느냐? 요연히 말하였다. 상공의 용맹으로 패한 도적치기는 손에 침 뱉기 같으니 무슨 염려하시겠습니까? 첩이 돌아가 선생을 모시고 있다가 상서께서 회군하신 후에 가 모시겠습니다. 상서가 말하였다. 한 말이나 가르치고 가라. 요연히 말하였다. 반사곡에 가서 우리 없거든 샘을 파 군사를 먹이고 돌아가십시오. 또 무슨 말을 묻고자 했는데 문득 공중으로 올라간 데 없었다. 상서가 여러 장수를 불러 요연의 말을 하니 다 말하였다. 장군께서 몹시 신통하시기에 천신이 와 도우신 것입니다. 상서가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올 때 한 곳에 이르니 길이 좁아 군대가 지나기 어려웠다. 겨우 수백 리를 기어 나와 한들을 만나 군대를 머물게 하니 군사가 다 목이 말라 급하였다. 마침 못에 물을 보고 먹으니 일시에 몸이 푸르게 되고 말을 통치 못하여 죽어갔다. 상서가 크게 놀라서 문득 심효연이 전해준 반사곡이라는 말을 생각하고 즉시 샘을 팠지만 물이 나오지 않으니 상서가 염려하여 진을 옮기고자 하는데 갑자기 북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며 산천이 다 응하니 이는 적병이 험한 길을 막아 습격코자 한 것이었다. 여러 장수가 군사가 배고픔과 목마름이 심하여 적병을 당할 뜻이 없으니 상서가 크게 민망하여 옥장에 앉아 묘책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잠이 들어 한 꿈을 꾸니 푸른 옷을 입은 여동이 앞에 와 섰는데 보니 단정한 얼굴이 범인이 아니었다. 상석께 고하여 말하였다. 우리 낭자가 한 말씀을 상석께 아뢰고자 하오니 원컨대 상서는 잠깐 행차하십시오. 상서가 말하였다. 너의 낭자는 어떤 사람이냐? 대답하여 말하였다. 우리 낭자는 동정용왕의 작은 딸이신데 잠깐 화를 피하여 여기에 와 있습니다. 상서가 말하였다. 용녀는 수부에 있고 나는 세상 사람인데 어찌 가겠는가? 여동이 말하였다. 말을 진문 밖에 메어 두었으니 그 말을 타시면 자연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서가 여동을 따라 한참 들어가니 궁궐이며 위의가 찬란하였다. 여동 여러 사람이 나와 상서를 맞아 백옥으로 꾸민 의자에 앉히거늘 상서가 사양치 못하여 앉았더니 시녀 수십 사람이 한 낭자를 모시고 나오는데 용녀의 태도와 씩씩한 거동은 두루 측량치 못하였다. 시녀가 상석께 고하였다. 우리 낭자가 상석께 예로서 아련합니다. 상서가 놀라 피하고자 하나 좌우 시녀가 붙잡으니 어쩔 수 없었다. 용녀가 예를 갖추어 절을 한 후에 상서가 시녀를 명하여 전상에 모셔라. 하나 용녀가 사양하고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자 상서가 말하였다. 양소유는 인간 천하 사람이요 낭자는 용궁선녀인데 어이 이토록 과히하십니까? 용녀가 일어나 제배하고 말하였다. 첩은 동정용왕의 딸입니다. 부왕이 옥황상제께 조회할 때 장진인을 만나 첩의 팔자를 물어보니 진인이 말하였습니다. 이 아기는 천상선녀입니다. 죄를 짓고 용왕의 딸이 되었으나 인간 양상서의 첩이 돼 영화를 얻어 백년해로 하다가 다시 불가에 돌아가 극락세계에서 천만 년을 지낼 것입니다. 부왕이 이 말을 듣고 첩을 각별히 사랑하셨는데 천만 뜻밖의 남의 용왕의 태자가 첩의 자색을 듣고 구원하니 우리 동정은 남의 소속이라 부왕이 거역하지 못하여 몸소가 장진인의 말로 변명하셨지만 남의 왕이 요망타하고 구혼을 더욱 급히 하였습니다. 그래 첩이 생각다 못해 피하여 이 물에 와 살고 있는데 이 물의 이름은 백룡담입니다. 물빛과 맛을 변하게 하여 사람과 물상을 통치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서를 청하여 이 더러운 땅에 오시게 하여 신세를 부탁하니
상서의 근심은 첩의 근심이라 어찌 구한치 아니하겠습니까? 그 물 맛을 다시 달게 할 것이니 군사가 먹으면 자연병이 나을 것입니다. 상서가 말하였다. 낭자의 말을 들으니 하늘이 정한 연분입니다. 낭자와 동침함이 어떠합니까? 용녀가 말하였다. 첩의 몸을 이미 상석께 허락하였으나 부목께 고하지 아니하였으니 불가하고 또 남의 태자가 수만 군을 거느리고 첩을 얻고자 하니 그 우환이 상석께 미칠 것이요. 첩이 몸의 비늘을 벗지 못하였으니 귀인의 몸을 더럽힘이 불가합니다. 상서가 말하였다. 낭자의 말씀이 아름다우나 낭자의 부왕이 나를 기다리니 고하지 아니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몸에 비늘이 있으나 신선의 연분을 정하였으면 관계치 아니하며 내 100만 군병을 거느렸으니 남의 태자를 어찌 두려워하겠소. 하고 용녀를 이끌고 취침하니 그 즐거움은 꿈도 아니요 인간보다 100배나 더하였다. 날이 새지 않았는데 북소리가 급히 들리거늘 용녀가 잠을 깨어 일어나 앉으니 궁녀가 들어와 급히 고하였다. 지금 남의 태자가 무수한 군병을 거느리고 와 산 아래에 진을 치고 양상서와 사생을 다투고자 합니다. 상서가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미친 아이가 나를 어찌 하겠는가 하고 일어나 보니 남의 군병이 백룡담을 여러 겹으로 에워싸고 함성 소리가 천지에 진동하였다. 남의 태자가 외치며 말하였다. 내 어떤 것이기에 남의 혼사를 방해하느냐. 너와 사생을 결단하겠다. 하거늘 상서가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동정 용녀는 나와 부부의 인연이 있어 하늘과 귀신이 다 아는 일인데 너 같은 버러지가 감히 천명을 거스르느냐. 하고 깃발로 지휘하여 100만 군병을 몰아 싸우자 천만 수족이 다 패하였다. 원참군 별주부와 잉어제독을 한 칼에 대고 남의 태자를 사로잡아 죄를 묻고 놓아주었다. 이때 용녀가 음식을 장만하여 군대를 축하하고 천석술과 천필소로 군사를 먹이며 야먼수가 용녀와 함께 앉았는데 한참 후에 동남쪽에서 붉은 옷을 입은 사자가 공중에서 내려와 상석께 고하여 말하였다. 동정 용왕이 상서의 공덕을 치하고자 하였지만 맡은 일을 떠나지 못하여 지금 응벽전에서 잔치를 베풀고 상서를 청하십니다. 상서가 용녀와 수레 위에 오르니 바람이 수레를 몰아 공중으로 날아가더니 한참 후에 동정호 용궁에 이르자 용왕이 멀리 나와 맞아 들어가 장인과 사위에 예를 베풀고 잔치할 때 용왕이 잔을 잡고 상석께 살해하며 말하였다. 과인이 덕이 없어 한 딸을 두고 남에게 곤란한 일이 많았는데 양원수의 위엄과 덕망으로 근심을 없애니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소. 상서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다 대왕의 신령하심인데 무슨 살해를 하십니까? 상서가 술에 취함에 하직하여 말하였다. 궁중에 일이 많으니 오래 머물지 못하겠습니다. 바라건대 낭자와 훗날 기약을 잊지 마십시오. 하고 용왕과 함께 궁문 밖에 나오니 문득 한 산이 있으되 5 봉우리가 높이 구름 속에 둘렀는데 붉은 안개가 사변에 둘러있고 층암절벽이 하늘에 연하였거늘 상서가 물어 말하였다. 저 산은 무슨 산입니까? 용왕이 말하였다. 저 산의 이름은 남악산이라 하거니와 산천이 아름답고 경계가 거룩합니다. 상서가 말하였다. 어찌해야 저 산에 올라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용왕이 말하였다. 날이 저물지 아니하였으니 올라 구경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상서가 즉시 수레를 타니 벌써 연왕봉에 이르렀다. 죽장을 짚고 천복만학을 차례로 구경하여 말하였다. 슬프다. 이런 아름다운 경치를 버리고 전쟁의 북새통에 골몰하니 언제야 공을 이루고 물러가 이런 산천을 찾을까? 하더니 갑자기 경쇠 소리가 들리거늘 상서가 찾아 올라가니 한절이 있는데 법당이 아주 맑고 깨끗하고 중이 다 신성 같았다. 한 노승이 있는데 눈썹이 길고 골격은 푸르고 정신이 맑으니 그 나이는 헤아리지 못하였다. 문득 상서를 보고 모든 제자를 거느리고 당에 내려와 예를 표하고 말하였다. 깊은 산중에 있는 중이 귀먹어 대원수의 행차를 알지 못하여 산문 밖에 나가 대령치 못하였으니 청컨대 상공은 허물하지 마십시오. 또 이번은 대원수가 아주 오신 길이 아니오니 어서 법당에 올라 예불하고 가십시오. 상서가 즉시 불전에 가향을 피우고 2번 절하고 계단에 내려올 때 발을 헛디뎌 잠을 깨니 몸이 옥장 속에 앉아 있었다. 동방이 점점 새거늘 상서가 여러 장수를 불러 말하였다. 공들도 꿈을 꾸었는가? 여러 장수가 말하였다. 소인들도 다 꿈을 꾸었습니다. 장군을 모시고 신병귀졸과 크게 싸워 장수를 사로잡아 배우니 이는 길조인가 합니다. 상서도 꿈의 일을 역력히 말하고 여러 장수를 모시고 물가에 가보니 부서진 비늘이 땅에 깔리고 피가 흘러 물이 붉었다.
상서가 그 물을 맛보니 과연 달거늘 군사와 말을 먹이니 병에 즉시 효험이 있었다. 적병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즉시 항복하거늘 상서가 명령하여 승전한 첩서를 올리자 천자가 크게 기뻐하였다. 하루는 천자가 황태우께 아뢰어 말하였다. 양상서의 공은 만고의 으뜸이니 환군한 후에 즉시 승상을 봉하겠지만 난양의 혼사를 양상서가 마음을 바꾸어 허락하면 좋거니와 만일 고집하면 공신을 죄주지 못할 것이요 혼인을 우격다짐 못할 것이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매우 민망합니다. 태후가 말하였다. 양상서가 돌아오지 않았으니 정사도의 여자에게 다른 혼인을 급히 하게 하면 어떠한가? 상이 대답지 아니하고 나가니 난양공주가 이 말씀을 듣고 태후께 고하여 말하였다. 낭낭은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정가의 혼사는 제 집 일인데 어찌 조정해서 권하겠습니까? 태후가 말하였다. 내가 벌써 너와 의논코자 하였다. 양상서는 풍채와 문장이 세상의 으뜸일 뿐 아니라 퉁소한 곡조로 내 연분을 정하였으니 어찌 이 사람을 버리고 다른 데서 구하겠느냐. 양상서가 돌아오면 먼저 내 혼사를 지내고 정사도 여자로 첩을 삼게 하면 양상서가 사양할 바가 없을 텐데 내 뜻을 알지 못하여 염려스럽구나. 공주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소저가 일생투기를 알지 못하니 어찌 정가 여자를 꺼리겠습니까? 다만 양상서가 처음에 납폐하였다가 다시 첩을 삼으면 예가 아니요. 또 정사도는 여러 대에 걸친 재상의 집입니다. 그 여자로 남의 첩이 되게 함이 어찌 원통치 아니하겠습니까? 태후가 말하였다. 내 뜻이 그러하면 어찌하면 좋겠느냐? 공주가 말하였다. 들으니 제후에게는 새 부인이 가하다 합니다. 양상서가 성공하고 돌아오면 후왕을 봉할 것이니 두 부인 취함이 어찌 마땅치 아니하겠습니까? 태후가 말하였다. 안 된다. 사람이 귀천이 없다면 관계치 아니하겠지만은 너는 선왕의 귀한 딸이요. 지금 임금의 사랑하는 누이다. 어찌 여염집 천한 사람과 함께 섬기겠느냐. 공주가 말하였다. 선비가 어질면 만승천자도 버탄다 하니 관계치 아니하며 또 정가 여자는 자색과 덕행이 옛 사람이라도 미치기 어렵다 하오니 그러하면 소녀에게는 다행입니다. 아무튼 그 여자를 친히 보아 듣던 말과 같으면 몸을 굽혀 섞임이 가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첩을 삼거나 마음대로 하십시오. 태후가 말하였다. 여자의 투기는 예부터 있는데 너는 어찌 이토록 인후하냐. 내 명일에 정가 여자를 부르겠다. 공주가 말하였다. 아무리 낭낭의 명이 있어도 아프다고 핑계하면 부질없고 더구나 재상가의 여자를 어찌 불러드리겠습니까? 소녀가 직접 가 보겠습니다. 이때 정소저가 부모를 위하여 폐연한 채 하지만 형용은 자연 초췌하였다. 하루는 한 여동이 비단 족자를 팔러 왔거늘 춘혼이 보니 꽃밭 속에 공작이 수놓여 있었다. 춘혼이 족자를 가지고 들어가 소저께 고하여 말하였다. 이 족자는 어떠합니까? 소저가 보고 놀라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이런 재주가 있는가 인간 사람이 아니다. 하고 춘혼을 명하여 이 족자는 어디서 났으며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동이 말하였다. 우리 소저의 재주인데 우리 소저가 객중에 계셔 급히 쓸 곳이 있어 팔러 왔으니 값에 많고 적음을 보지 아니합니다. 춘혼이 말하였다. 너의 소저는 네 집 낭자이며 무슨 일로 객중에 머무느냐. 여동이 말하였다. 우리 소저는 이통판의 누이입니다. 이통판이 절동 땅에 벼슬 갈 때 부인과 소저를 모시고 가는데 소저가 병이 들어가지 못하여 연지촌 사삼낭의 집에 처소를 정하여 계십니다. 정소저가 그 족자를 많은 값을 주고 사 중당에 걸어두고 춘혼에게 말하였다. 이 족자의 인자를 시비를 보내어 얼굴이나 보고 싶구나 하고 즉시 시비를 보냈다. 시비가 돌아와 고하였다. 억만장한을 다 보았지만 우리 소저 같은 사람은 없었는데 과연 이 소저는 우리 소저와 같았습니다. 춘혼이 말하였다. 그 족자를 보니 재주는 아름다우나 어찌 우리 소저 같은 사람이 있겠느냐. 내가 잘못 보았다. 하루는 사삼낭이 와 부인과 정소저께 고하였다. 소인의 집에 이통판댁 낭자가 거처하고 있는데 소저의 제덕을 듣고 한번 뵙고자 청합니다. 부인이 말하였다. 내 그 낭자를 보고자 하였지만 청하기 미안하여 못하였는데 그대 말을 들으니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다음날 이 소저가 흰 옥으로 꾸민 가마를 타고 시비를 데리고 왔다. 정소저가 나와 마자 침실에 들어가 서로 대하여 앉으니 월궁의 선녀가 요지연에 참여한 듯 그 광채가 비할 데 없었다. 정소저가 말하였다. 마침 시비에게 들으니 저저가 가까이 와 계시다 하나 나는 팔자가 기박하여 인사를 사절하였기 때문에 가 배웁지 못하였는데 저저가 이런 더러운 곳에 오시니 매우 감사합니다. 이 소저가 말하였다. 나는 본디 초야에 묻힌 사람입니다.
부친을 일찍 여의고 모친을 의지하여 배운 일이 없어 마침 소저의 아름다운 행실을 듣고 한번 모시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더러운 몸을 버리지 아니하시니 평생 소원을 푼 듯합니다. 또 들으니 댁에 추눈이 있다 하오니 볼 수 있겠습니까? 정소저가 즉시 시비를 명하여 추눈을 부르니 추눈이 들어와 예로써 아련하자 이소저가 일어나 맞아 앉았다. 이소저가 추눈을 보고 감탄하여 말하였다. 듣던 말과 같구나. 정소저가 저러하고 추눈이 또 이러하니 양상서가 어찌 부마를 구하겠는가. 이소저가 일어나 부인과 소적게 하직하며 말하였다. 날이 저물었으니 물러가지만 거처한 곳이 멀지 아니하니 다시 뵐 날이 있겠습니까? 정소저가 계단 아래로 내려와 살해하여 말하였다. 나는 얼굴을 들어 출입하지 못하기에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오니 허물지 마십시오. 하고 서로 이별하였다. 정소저가 추눈에게 말하였다. 보검은 땅에 묻혔어도 기운이 두우간에 쏘이고 큰 조개는 물 속에 있어도 빛이 수로를 비추니 이소저가 같은 땅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일찍이 듣지 못하였으니 괴이하다. 추눈이 말하였다. 첩은 의심컨대 화엄 진어사의 딸이 상서와 양유사를 화답하여 혼인을 언약하였다가 그 집이 환란을 만난 후에 진씨가 아무데도 간 줄을 모른다 하는데 반드시 성명을 바꾸고 소저를 쫓아 연분을 잇고자 함인가 합니다. 소저가 말하였다. 나도 진씨 말을 들었지만 그 집이 환란을 만난 후에 진씨는 궁비정속하였다 하니 어찌 오겠는가. 나는 의심컨대 난양공주가 덕행과 재색이 만고의 으뜸이라 하니 그러한가 한다. 다음날 또 시비를 보내어 이소저를 청하여 추눈이 함께 앉아 종일토록 문쟁을 의논하였다. 하루는 이소저가 와서 부인과 소적게 하직하며 말하였다. 내 병이 잠깐 나아 내일은 절동을 가려하니 하직합니다. 정소저가 말하였다. 더러운 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주 부르시니 즐거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였는데 버리고 돌아가시니 떠나는 정회를 어이 헤아리겠습니까? 이소저가 말하였다. 한 말씀을 소적게 아뢰고자 하나 좋지 아니하실까 염려됩니다. 정소저가 말하였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소저가 말하였다. 늙은 어미를 위하여 남의 관음보살의 얼굴과 모습을 그린 그림을 수놓았는데 문장 명피를 얻어 제목을 쓰고자 하니 원컨대 소저는 찬문을 지어 제목을 써주시면 한편으로는 위친하는 마음을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서로 잊지 못할 정표나 해주십시오. 소저가 허락하지 아니하실까 염려하여 족자를 가져오지 않았으나 거처하는 곳이 멀지 아니하니 잠깐 생각해 주십시오. 정소저가 말하였다. 비록 문필은 없으나 위친하시는 일을 어리좋지 아니하겠습니까? 날이 저물기를 기다려 가셨으면 합니다. 이소저가 크게 기뻐하여 일어나 절하고 말하였다. 날이 저물면 글쓰기가 어려울 것이니 내가 타고 온 가마가 비록 더러우나 함께 가셨으면 합니다. 정소저가 허락하니 이소저가 일어나 부인께 하직하고 추눈의 손을 잡고 이별한 후에 정소저와 함께 흰 옥으로 꾸민 가마를 타고 갈 때 정소저의 시녀 여러 사람이 따라갔다. 정소저가 이소저의 침실에 들어가니 보패와 음식이 다 보통과 달리 이상하였다. 이소저가 족자도 내놓지 아니하고 문필도 청하지 아니하자 정소저가 민망하여 말하였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 관음화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절하여 뵙고자 합니다. 이 말을 미처 마치지 못하여 군마 소리가 진동하며 기치창검이 사면을 에워쌌다. 정소저가 크게 놀라 피하려 하자 이소저가 말하였다. 소저는 놀라지 마십시오. 나는 난양공주로 이름은 소화입니다. 태후 낭낭의 명으로 소저를 모셔 가려 합니다. 정소저가 이 말을 듣고 땅에 내려 재배하여 말하였다. 여염집 천한 사람이 지식이 없어 귀한 공주를 알아뵙지 못하고 예의 없이 하였으니 죽어도 아깝지 아니합니다. 난양공주가 말하였다. 그런 말씀은 차차 하겠지만 태후 낭낭께서 지금 난간의 의지에 기다리시니 원컨대 소저는 함께 가십시다. 정소저가 말하였다. 귀한 공주께서 먼저 들어가시면 첩이 돌아가 부모께 고하고 이후에 따라 들어가겠습니다. 공주가 말하였다. 태후가 소저를 보시고자 하여 어명을 내리신 것이니 사양치 마십시오. 정소저가 말하였다. 첩은 본디 천한 사람입니다. 어찌 귀한 공주와 가마를 함께 타겠습니까? 공주가 말하였다. 여상은 어부였지만 문왕이 한 수레에 탔고 후영은 문직이었지만 신능군의 고삐를 잡았습니다. 더구나 소저는 재상가 처녀인데 어찌 사양하겠습니까? 하고 손을 이끌어 가마를 타고 갔다. 난양공주가 소저를 궐 문 밖에 세우고 궁녀에게 명하여 호익해 한 후 공주가 들어가 태후께 입조하고 정소저의 자색과 덕행을 아뢰었다. 태후가 감탄하여 말하였다.
그러하다면 양상서가 부마를 어찌 사양치 아니하겠는가 하고 궁녀에게 명하여 말하였다. 정소저는 대신의 딸이요 양상서의 납치를 받았으니 일품 조복을 입고 입조하라. 궁녀가 의복함을 가져와 정소저께 고하자 소저가 말하였다. 첩은 천녀의 몸이니 어찌 조복하겠습니까? 태후가 듣고 더욱 기특히 여겨 불러 들어가니 궁중 사람이 다 감탄하여 말하였다. 천하 일색이 우리 공주님뿐인가 하였는데 또 이 소저가 있는 줄을 어이 알았겠는가. 소저가 예를 마치자 태후가 명하여 자리를 주고 말하였다. 양상서는 일대 호걸이요 만고 영웅이다. 부마를 정하려고 하였는데 너의 집이 납치를 먼저 받았다기에 억지로 빼앗지 못하여 난양의 지위로 너를 데려왔거니와 내 일찍이 두 딸이 있다가 한 딸이 죽은 후에 난양만 두고 외롭게 여겼는데 내 자색과 덕행이 좋기 난양과 형제될 만하구나. 너를 양녀로 정하여 난양이 너를 잊지 못하는 정을 표하고자 한다. 소저가 말하였다. 첩이 여염집 천인으로 어찌 난양 공주님과 형제가 되겠습니까? 복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태후가 말하였다. 내가 이미 정하였으니 무슨 사양하느냐? 또 내 글 제주가 용타하니 글 한 구를 지어 나를 위로하라. 옛날 조자건은 칠보시를 지었으니 너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제주를 보고자 한다. 소저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소저가 글은 잘 못하지만 낭낭의 명을 어찌 거슬겠습니까? 난양이 말하였다. 정씨를 혼자 시키기 미안하니 소녀가 함께 짓겠습니다. 태후가 크게 기뻐하여 필먹을 갖추고 궁녀를 명예 앞에 세우고 글의 제목을 낼 때 이때는 춘삼월이다. 벽도화가 많이 핀 소개까치가 짙자 그것으로 글재를 내니 각각 붓을 잡고 써드렸는데 궁녀가 겨우 5걸음을 옮겼을 뿐이었다. 태후가 다 보시고 칭찬하여 말하였다. 내 두 딸은 이태백과 조자건이라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때 천자가 태후께 입조하자 태후가 말하였다. 내 난양의 혼사를 위하여 정소저를 데려다가 내 양녀를 삼아 함께 양상서를 섬기고자 하니 어떠하오? 상이 말하였다. 낭낭의 훌륭한 덕은 고금에 없습니다. 태후가 정소저를 불러 황상께 입조하라. 하자 정소저가 즉시 들어와 뵈니 상이 여중서 진씨 채봉을 명하여 비단과 필먹을 가져오라 하여 친필로 정씨를 영양공주로 봉한다. 하고 차례를 형으로 하니 영양공주가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 첩은 본디 미천한 사람인데 어찌 난양의 형이 되겠습니까? 난양이 말하였다. 영양은 제 덕이 내 위이니 어찌 사양하십니까? 황상이 태후께 여쭈었다. 두 누이의 혼사를 이미 결단하셨으니 여중서 진채봉을 생각하십시오. 진채봉은 본디 조관의 자식입니다. 그의 집이 비록 망하였으나 그 재주와 심덕이 기특하고 또 양상서와 언약이 있었다 하니 공주 혼사의 인첩을 삼았으면 합니다. 태후가 즉시 채봉을 불러 말하였다. 너를 양상서의 첩으로 정하니 두 공주의 희작시를 차원하라. 진씨가 즉시 글을 지어드리니 의사와 필법이 신묘하여 태후와 황상이 칭찬에 마지 않았다. 하루는 영양공주가 태후께 아뢰어 말하였다. 소녀가 들어올 때에 부모가 놀라 염려하였으니 돌아가 부모를 보고 이런 훌륭한 덕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태후가 말하였다. 아직 사사로이 출입을 할 수 없다. 내 의논할 말도 있으니 최 부인을 청하겠다. 하고 즉시 조서하였다. 최 씨가 들어가 태후께 입조하자 태후가 말하였다. 내 부인의 딸을 데려와 양녀를 삼았으니 부인은 염려 마시오. 최 씨가 살해하여 말하였다. 첩이 아들이 없고 딸 하나만 있어 금옥같이 사랑하였는데 낭낭의 훌륭한 덕이 이렇듯하니 시든 나무에 꽃이 핀 것과 같습니다. 이 은덕을 주고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영양과 난양이 부인을 보고 서로 반겨함은 헤아리지 못할 바였다. 태후가 말하였다. 부인의 집에 가춘운이 있다 하더니 왔소이까? 부인이 춘운을 불러 즉시 입족해 하자 태후가 말하였다. 진실로 절대가인 이구나. 하고 두 공주와 진씨가 지은 글을 말한 후 차원하라. 하자 춘운이 사양치 못하여 즉시 지어드리니 태후가 보고 길게 탐복하였다. 춘운이 물러가 두 공주께 베고 앉으니 공주가 진씨를 가리켜 말하였다. 이는 화음진가 여자다. 그대와 100년을 함께 할 사람이다. 춘운이 말하였다. 양유사를 지은 진씨십니까? 진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양유사를 어찌 아십니까? 춘운이 말하였다. 상서가 매일 양유사를 읊으며 낭자를 생각하시기에 들었습니다. 진씨가 말하였다. 상서가 옛일을 잊지 아니하시는구나. 하고 더욱 슬퍼하였다. 태후가 최 부인에게 말하였다. 양상서를 속일 묘책이 있으니 부인도 나가서 소저가 죽었다고 하시오. 두 공주가 부인을 문 밖에 전송하고 춘운에게 말하였다.
내가 죽었다 하고 상서를 속여라. 춘훈이 말하였다. 전에 속인 일도 죄가 큰데 다시 속이고 무슨 면목으로 상서를 섬기겠습니까? 공주가 말하였다. 태후께서 명하신 일이니 마지는 못할 것이다. 춘훈이 듣고 갔다. 각설이라